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을 봤는데,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선의 개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이 흥선대원군 시기에 통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 범위에서는 개항을 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96쪽부터 지금 해당 내용이고요. 참고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97쪽에 보시면 중국과 일본의 얘기가 나오죠. 자, 이거는 우리 조선이 개항하게 되는 어떤 배경 상황을 좀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조선에서 한참 통상수교 거부를 하고 있을 때 중국과 일본은 뭐 하고 있었느냐? 여기 위에 나오는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자, 중국과 일본이 이미 개항을 했으니까 이제 근대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데요. 이 근대화라는 것은 좀 편의상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걸 근대화라고 하느냐? 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첫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좀 민주적인 체제 또는 뭐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개항을 한 이후에 서구 열강하고 무역을 하고 이제 통상을 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서양에서 들어오는 어떤 민주적인 어떤 정치체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제 각각의 나라에서 좀 그걸 정착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당시 중국하고 일본이 공교롭게도 방향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국은 양문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둘의 성격이 달라요. 자, 중국의 근대화 운동인 양문동은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중체서용이라는 게 있죠. 중체서용. 그래서 이 중체서용 뭐냐? 오른쪽에 날개 있죠. 그러니까 중국을 얘기합니다. 체는 몸체자죠. 그 다음에 서양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용은 쓴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 것을 근본으로 삼고 서양의 것을 쓰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의 어떤 전통적인 사상, 제도는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거죠. 그게 바로 양문동이에요. 자, 근데 일본은 좀 달라요. 자, 일본 보시면요. 일본은 여기에 보시면 문명개화라는 표현이 나오죠. 문명개화. 자, 일본은 아예 제도, 사상, 이런 문명 있죠. 일본의 문명 자체를 개화, 아예 바꿔버리는, 그래서 아예 제도, 사상부터 바꾸고요. 기술은 물론이죠. 자, 그래서 아예 국가를 서양식으로 바꿔버리려는, 그런 근대화 운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서는 이 메이지 유신이 추진되면서, 뭐, 입헌군주제, 또는 신분제,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자, 근데 이때 그럼 조선은 뭐 하고 있었냐?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를 거부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정부에서는 그러고 있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통상수교를 거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일부 지식인들은 이렇게 개국통상론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었죠. 개국, 나라를 열고 통상, 상업을 통하자는 거죠. 자, 이런 걸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 오경석이라는 사람은 역관, 그러니까 통역관, 그런 업무를 보면서 이제 청나라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좀 외국 문물에 대한 어떤 기록을 담은 거예요. 뭐 지리서나 이런 건데 이런 해국도지나 영환지략 같은 책을 갖고 와서 이제 뭐 박규수나 뭐 유홍기 같은 사람한테 뭐 소개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젊은 양반 자제들을 교육시키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김옥균, 박영유, 그 다음에 김윤식 같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교육시켜요. 우리 개국하고 통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개화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보시면 99쪽을 가면요. 자, 1873년에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선다고 나오죠. 여러분 고종이 원래는 나이가 어려서 흥선대원군한테 좀 정치를 의지했잖아요.
자, 근데 요 시기쯤 되면 고종도 20대에 접어들죠. 자, 그러니까 고종도 좀 더 자아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왕이니까 본인 스타일로 정치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종은 자기 아버지랑 좀 달랐어요. 고종은 서구 문물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1873년에 직접 정치 나섰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에 대한 비판 상소를 올리면서 그걸 계기로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만든 겁니다. 자,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흥선대원군을 왜 비판했냐면 그때 뭐 서원철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양반들 입장에서는 좀 열받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비롯한 흥선대원군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문호 개방을 주장하는 세력이 힘을 얻죠. 자, 그런데 요 시기에 일본에서는 또 어떤 흐름이 있었냐 보시면 일본에서는 요 앞에 나왔거든요. 뭐냐면 97쪽에 여기 당시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우리랑 국교 외교 관계를 좀 재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때는 근데 일본이 우리한테 뭐 본인 국왕을 황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일본을 그 교린 관계에서 좀 한 수 아래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조선을 좀 정벌해야 되지 않느냐, 뭐 정한론도 막 일어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일본 내에서도 좀 갈등이 있다가 1875년쯤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개항시키기 위해서 운요라는 배를 보내요. 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개화에 좀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하긴 했으나 아직 그렇게 준비가 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본의 운요는요, 이제 우리나라에 접근해서 우리한테 예고 없이 왔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수비대가 이거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약간 경고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운요가 오히려 우리나라 백성들을 막 이렇게 살상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병력을 보내면서 개항을 강요합니다. 자, 이거는 일본이 미국한테 당한 거를 우리한테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일본도 여러분 미국의 어떤 포함 외교라고 하거든요. 군함을 갖고 와서 이렇게 위협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나서 너희 개항하지 않으면 되게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선한테도 그대로 쓴 거예요. 조선 정부는 어쨌든 언젠가 개항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일본도 그렇게 좀 강하게 나오니까 전쟁까지 가면 또 피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개항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여기 나오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중요하죠, 여러분. 자, 이 강화도 조약은 다른 말로 조일 수호조규라고도 하죠. 자, 이걸 1876년에 체결하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외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일본에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게 또 중요한 점이에요. 특히 불평등하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죠. 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당시에는 이런 개화의 흐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근대적 조약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체결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불평등한 조항이 많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부산을 포함한 3개 항구를 개항한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나중에 원산, 인천 다 개항하거든요. 자, 요걸 개항을 하고 나서 보시면 자, 우리 연안, 우리 해안이죠. 해안에 대한 측량권을 일본이 좀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부터가 주권 침해인 거야. 우리나라 해안인데 왜 일본이 측량하냐고. 우리가 측량하고 알려주면 되는데 일본의 명분은 야, 너희 해안이 되게 암초도 많고 위험하니까 우리가 측량을 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더 활발한 무역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명분인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영사재판권 또는 치해법권이 있죠. 자, 원래 여러분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보시면 어떤 국가의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근데 일본은 물론 본인들도 당했던 건데 영사재판권이라는 걸 우리나라한테 관철시킵니다. 자, 이건 뭔 말이냐? 치외 법권이라고도 하죠. 통치하는 그 범위 외 바깥에서 행사하는 법적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인은 일본 내에서 일본의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 건데요. 근데 이 영사재판권에 따르면 일본인인데 조선으로 넘어와도 일본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예요. 만약에 조선에서 여러분 일본인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우리나라가 처벌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영사재판권 때문에 우리가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영사, 그러니까 외교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일본 외교관이 재판권이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일본인이 일본인을 처벌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처벌하기가 어렵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불평등한 조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요. 이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이제 부속 조약, 약간 부록처럼 딸리는 여러 조약을 더 체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조일 무역규칙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서는 주로 이제 상행위 관련해서 우리가 좀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된 건데, 이 조일수호 조규 부록은 일단 뭐냐면 거류지,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이제 머물 수 있는 그 지역 있죠. 자, 그런 거주지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개항장에서는 일본 화폐 유통될 수 있게 이런 거 허용하죠. 더 문제가 되는 건 조일 무역 규칙인데, 여기서 양곡의 수출입 허용. 양곡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곡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거를 일본이 사갈 수 있게 허용했는데요. 자, 이 양곡의 수출입 허용의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그 사가는 양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조일 무역 규칙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엄청나게 사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일본은 산업혁명,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공업, 그러니까 공업을 많이 육성하죠. 그래서 농업보다는 공업을 더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식량은 조선에서 구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그렇게 조선에서 식량을 조달하다 보니까 조선 내에서 이제 곡식 유통이 적어지겠죠. 곡식의 유통량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곡식값이 올라가는 그런 고가의 상승,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하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외에 뭐 항세 면제, 그 다음에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도 좀 웃긴 거야. 우리나라에 와서 무역하려고 왔으니까 당연히 세금 내야 되는데, 자, 그런 거 면제하고요. 심지어 이제 수출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 관세를 안 매겨요. 여러분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로 물건을 보내요. 그럼 B라는 국가는 이제 그 물건을 수입할 때 그 물건의 가격이 예를 들면 100원이면 거의 다 일정 부분을 관세를 더 붙여서 원래 수입을 해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특히 그 당시에는요. 예를 들면 A라는 국가가 산업화를 했어. 그래서 기계 같은 걸 도입한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죠. 자, 근데 B라는 국가, 마치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기계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그냥 수공업을 한다고 쳐보세요. 수공업이죠. 자, 수공업을 한다고 치면 당연히 A 국가에 비하면 생산량이 적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단 말이야. 자, 그러면 싼 가격으로 들어오는 이 A국의 물건이 B국으로 들어오면 B나라의 물건이 팔리겠냐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공업자들 많이 이제 여기서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당시 이 조약을 체결하던 많은 이제 관료들이 지식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세가 뭐지? 관세가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잘 몰라가지고 당한 거야. 실제로 몇 년 동안 이것 때문에 피해를 쭉 입다가 이걸 빨리 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개정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관세를 받긴 받는데 그 사이에 많은 피해를 입죠. 자, 한 장 넘기시면, 자,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하고만 근대적 조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랑도 근대적 조약을 맺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이에요, 미국. 자, 우리는 왜 미국하고 조약을 맺게 됐느냐? 그게 크게 뭐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교과서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 나오죠. 여기 두 개 다 나오네요. 일본도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를 주관한 게 청이에요, 청. 우리가 미국하고 수교를 맺으라고 주관한 게 청인데요.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은 청나라가 컸단 말이야. 근데
일본이 강화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위협적이란 말이지. 그런 한편으로 러시아는 위에서 남하 정책을 하면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위협적인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 러시아랑 일본을 견제하기 좋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미국과 조선이 수교할 수 있도록 청나라가 다리를 놓는데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조선책략이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은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2차 수신사로 다녀오면서 가져온 책인데요. 자, 이 조선책략은 왼쪽에 나오는 것처럼 황준원이라는 청나라 사람이 지은 책인데 여기서는 주로 러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러시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국하고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랑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남은 건 뭐야? 그래, 너희 이제 미국하고 연합해야지. 그러니까 미국하고 조약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이 청나라의 알선으로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외국하고 맺은 거는 강화도 조약이 최초지만 서양하고 맺은 거는 조미소 통상조약이 최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중조정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조약 상대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 좀 중간에서 조정해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요. 자, 이런 조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 좋죠. 자, 그리고 일본과의 그 조약과 달리 관세를 부과하는 걸 이제 규정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많은 걸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도 약간 이런 거를 허용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좀 약소국이라고 해도 이렇게 관세를 허용해주는. 자,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미국이 또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미국은 최애국 대우라는 걸 가져가요. 자, 최애국 대우라는 건 우리 뭐 A랑 B랑 이렇게 조약을 맺었을 때 A가 B한테 최애국 대우 요구 이렇게 나한테 줘 이렇게 하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B가 C랑 또 조약을 맺을 때 C한테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줄게 뭐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이 자동으로 A한테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애국 대우를 인정해버리면 조선한테 항상 미국은 최애국, 제일 좋은 이득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죠. 관세는 우리가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미국은 또 알짜배기 조항을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서도 영사재판권은 역시 규정을 하죠. 당시 미국 같은 나라들이 영사재판권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 그 근대화하지 못한 그 뭐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 너네들의 법률은 아직은 믿을 수가 없다. 우리 자국민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자국민은 근대화된 우리 법률로 지킬 거야.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좋은 조항이 있지만 여전히 이것도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도 이제 계속 전통적인 관계에만 머물 수가 없어서 이제 근대적인 조약을 맺죠. 그게 조청상민 수중무역장정인데 여기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고히 하고자 맺은 게 있어요. 종주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죠. 자, 조청, 상민, 상업활동을 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있죠. 수륙, 뭐 물과 육지에서의 무역에 대한 규칙을 담은 조약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제 부분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이 이후에 조선은 영국, 그 다음에 독일, 러시아, 뭐 프랑스 등등과도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조약이 하나같이 다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선은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약간 경제적 침략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만 일단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개항 이후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잖아요. 자,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